앨리스 먼로의 단편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에 실린 단편 위트레흐트 평화조약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집에 온 지 3주일이 되었는데 내가 뜻한 바는 이루지 못했다. 메디와 나는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 허물없이 즐겁게 이야기를 해도 이 방문이 끝나야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다. 침묵은 우리를 어지럽힌다. 우리는 생계만개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모르면 몰라도 메디도 작별할 그 순간이 오는 게 두렵다. 거신용으로라도 허겁지겁 입맞춤을 하고 서로 어깨를 부여앉지 않으면 둘 사이에 있는 그 황량한 곳을 직시해야 하고 우리가 정녕 외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테니까. 서로 마음을 닫고 숱한 것을 함께 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저희 옛날을 각자 제 속에 꽁꽁 묻어둔 채 우리는 상대편이 외지인이 되었고 그래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속짐작을 한다. 밤이 되면 우리는 자주 베란다 계단에 나앉아 진을 마시길 일삼고 모깃불을 피우며 잠자리에 들 시간을 한밤중까지 미룬다. 무더위는 밤이 깊어서야 기운이 사그라진다. 높다란 벽돌집은 오후 반나절까지도 제법 선선한 반면 한낮의 열기를 어둠이 내린 뒤로도 한참을 가둬두기도 한다. 무덥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매트리스를 질질 끌어 아래층 베란다에 내놓고 누워서 별똥별을 헤아리며 동이 들 때까지 깨어 있으려고 애썼던 때를 메디와 나는 자연스레 떠올린다. 그때 우리는 번번이 갈대 냄새와 강바닥의 개흥 냄새를 싣고 한 줄기 서늘한 강바람이 불어올 때에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10시 반.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서 버스가 마을을 지나간다. 우리는 버스가 우리 집으로 이어진 길목을 지나가는 것을 본다. 대학생 시절 내가 집에 올 때 타고 다니던 그 버스를 보니 어느 따뜻한 밤에 주빌리로 들어서던 기억, 땅을 비집고 나온 우람한 나무뿌리 주변에 맨땅이며 가장자리에 물이 고여있는 큰 길 옆 음수대며 파랑과 빨강과 주황빛 전등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흘려 쓴 당구장과 카페 간판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간판 불빛이 명멸하는 방식을 보며 기이한 억압과 해방을 떠올렸고 학교며 친구들이며 뒷날의 사랑까지 모두 축제처럼 마냥 즐거운 세상을 불행이 그칠 새 없는 수용소 같은 음침한 세상과 맞바꾼 듯했던 그 느낌도 되살아난다. 내해 먼저 나와 같은 여정을 거친 메디도 분명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메디에게 물어보고 싶다. 아이들이 우리처럼 자라면 평범하고 평화로운 현실에 대한 거기에 안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라고. 그러나 묻지 않는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몰아내지 못해 라고 메디는 내가 잊어버린 고향 말씨가 뵌 가늘고 쾌활한 목소리로 말한다. 서로 우울한 일은 하지 말자고. 그러니 그만두자고. 어느 날 밤 메디를 따라 집에서 50km쯤 떨어진 호숫가에서 열린 파티에 갔다. 주빌리에 사는 여자 두엇이 일주일 동안 새낸 별장에서 하는 파티였다. 보아하니 여자들은 거의가 과부나 독신녀 아니면 별거 있거나 이혼한 것 같았고 남자들은 대부분 젊은 총각,
고작 어린 남학생들로 기억할 만큼 무척 앳된 주빌리 총각들이었다. 나이 든 남자도 두엇 있었는데 아내와 동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보니 놀랍게도 어렸을 적 내가 알았던 여자들이 저절로 떠올랐다. 물론 그때 그 여자들에게 파티를 즐긴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가끔씩 주빌리의 주일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만 보았을 따름이다. 이네들은 자신들이 유부녀들보다 훨씬 더 활달하고 화려하면서도 난잡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남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따져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한둘 뿐인 듯하다. 그들은 같은 부인복이라도 속에 받쳐 입은 단단한 고무 코르셋에 쓸릴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옷을 입었으며 과감하게 맵시를 부렸고 코르사주에는 향수를 듬뿍듬뿍 뿌렸다. 메디의 친구들은 꽤나 신식 여성들로 머리는 구릿빛으로 염색하고 눈두덩은 파랗게 칠했으며 주량이 셌다. 메디는 볼품없는 옷차림으로 보나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본디 검은 머리카락으로 보나 저들의 일행과 같지 않았다. 얼굴은 여위고 상했어도 당돌하고 건방진 소녀적 모습은 그대로였다. 어릴 적 우리가 장난칠 때 쓰곤 했던 콧소리 강한 사투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술을 마셨지만 꿀리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내게는 그 사람들에게 속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내 해내는 듯 싶었다. 그것이 내게는 또 잘 해내고 있는 자신을 여발한 듯이 내게 보여주고 싶은 몸짓처럼 보이기도 했다. 마치 저 옛날의 비밀은 후를 다 털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빌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걸물이 되고자 다짐하면서 어린 시절에 함께 갈고 닦았던 해괴망측한 속물근성에 진짜로 흠뻑 물젖은 모습을 보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여자들이 모두 옷까지 체면 칠해를 하느라 처음에는 구두로 가운데 하나를 바구니에 넣고 나면 남자들이 앞다퉈 그 물건의 임자를 찾는 게임을 하는 사이 나는 밖으로 나와 차 안에 홀로 앉아 남편과 친구들을 그리다가 떠들썩한 파티 소리와 호숫가에 밀려와 찰싹이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어느 결에 잠이 들었다. 메디가 한참 뒤에 나와 탄식했다. 맙소사. 그러고는 깔깔 웃더니 영국 영화에 나오는 어느 귀부인처럼 허풍을 떨었다. 하는 짓거리들이 보시기에 꼴사나운지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취하도록 마신 것도 아닌데 속이 조금 메스꺼워서 나왔다고 둘러댔다. 저 사람들 말은 촌무지렁이처럼 할지 몰라도 심성은 순박해. 왜 옛날부터 그러잖아들. 촌사람들 순박하다고. 난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았다. 우리는 시속 130km를 넘나드는 속력으로 차를 몰아 인버 휴런에서 주빌리로 돌아왔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두 번 다시 파티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내 우리 둘이서만 지낸 건 아니다. 베란다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프레드 파월이 함께할 때가 많다. 이 남자도 호숫가 파티에 참석했었는데 그때에는 뒤쪽에서 조용히 술 시중을 들거나 흔들거리는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는 누군가의 머리를 다정하게 받쳐주기도 했다. 우리처럼 주빌리에서 자란 사람들인데도 내 기억에 없는 건 아마도 그 남자가 우리보다 몇 해 앞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뒤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여기 온 첫날 메디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나를 놀랜 날 저녁을 함께 먹은 후에도 많은 날을 같이 지냈다. 이 낯선 남자를 우리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선물, 이를테면 기억을 셀로판지로 포장해서 안전하게 잘 보관해온 우리 어린 시절의 일화 모음집으로 삼았던 셈이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허약한 자화상을 뼈대 삼아 우리가 살을 붙인 공상이란 인식 너머의 것이라 바로잡기도 어렵고 도락에 빠지기도 쉽게 마련이다. 우리는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운다. 여성분들은 기억력이 좋군요. 프레드 파월은 이렇게 말하며 감탄스러우면서도 뭐랄까 온화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치는 어릿광대들을 볼 때 얼굴에 어리는 표정으로 신중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얕잡아 보는 우리를 지켜보며 앉아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프레드 파월에 대한 내 반응은 예상 밖으로 인습에 단단히 얽매인 것임을 인정한다.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나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유부남이란 건 안다. 첫날 저녁 메디가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듯 말했었다. 그의 아내는 병자란다. 여름 동안 호숫가에서 요양을 시키는 중이고 아내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메디가 말한다. 그가 메디의 정인인지는 나로서는 알 길이 없고 메디는 끝끝내 말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려나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벌써 30곡에도 훌쩍 넘긴 메디인걸. 그런데도 다리를 쭉 뻗고 두 손바닥을 양무릎에 올려놓고 계단에 앉아 메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엇이든 다 받아주듯이 온화하고 편안한 얼굴로 메디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나는 내내 신경 쓰인다. 그 곰살 맞은 남자는 기분 전환을 할 상대로는 좋을지언정 마음에 오래 담아둘 남성상은 아니다. 메디는 너무 뚱뚱하다는 둥, 담배 하나도 제 맘대로 못 피우는 위인이라는 둥, 밑도 끝도 없이 트집을 잡고 화를 돋우며 시비를 건다. 그는 묵묵히 받아준다.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에 깜짝 놀라며 비로소 깨닫는다. 그는 묵묵히 받아주고 메디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짝 술 기운이 돌자 메디는 변명 섞인 반농담조로 자기에게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노라고. 나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나는 또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그 남자가 유일한 친구라? 주빌리에는 생활을 제지하는 규약, 문고본 통속소설에서 소도시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든 이 규약은 유효하다. 이처럼 규약이 엄하고 그 규약에 길들여진 사회에서는 제 아무리 튼실하고 존중할 만한 관계라고 해도 남녀가 공공연하게 도타운 우정을 키워가지 못하는 법이라 그런 관계는 끝내 인생의 절반을 허비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몹시 우울해진 나머지 내연관계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당사자의 주변인들에게 십상이다. 나는 두 사람이 정직한 연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주빌리에서 기본이 되는 생활주기는 계절이다. 죽음은 겨울에 일어나고 결혼은 여름에 거행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겨울은 길고도 갖가지 모진 일이 많아 늙은이나 병약한 사람들이 늘 무사히 이겨내기가 어렵다. 지난 겨울은 10여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만큼 가혹했다. 오죽했으면 작은 폭격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도시처럼 도로 포장이 다 터졌을까. 그런 혹한기에 죽음까지 맞는 고통을 겪다 보면 한동안 경황이 없이 지내기 마련이다. 여름이나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일을 입에 올릴 짬이 생긴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불러 세우는 것은 우리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라는 걸 나는 안다. 내 어머니의 장례식이 어땠는지, 그날 어떤 꽃을 썼는지, 날씨는 어땠는지를 그네들에게 들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나는 그네들이 내 어머니 하면서 말문을 열어도 뻔히 알면서 교활하게 떠보며 내 자존심에 주먹질을 해대는 기분을 이제 더는 느끼지 않는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사춘기 소녀가 쌓아 올린 허울 좋은 내 모든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었다. 지금 나는 그네들이 아주 점잖게 예를 갖춰 어머니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어머니가 그 도시의 기이한 소유물이자 짤막한 전설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런 슬픈 유명세를 타지 않도록 잔인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우리는 엄마를 집에 가두어 두려고 애썼건만 결국 엄마의 뜻대로 되고 말았다. 우리가 엄마를 집에 잡아두려고 길을 썼던 것은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따금씩 눈 근육이 마비되면서 눈동자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당혹스러운 발음으로 우물거리는 말을 식구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면서 겪지 않아도 될 수치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앓는 질병은 증상이 희한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몸은 뻣뻣하게 굳고 얼굴은 하얗게 질리는데도 심심하기 짝이 없는 막간극을 펼쳐서 미안하다고 울부짖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했다. 자존심 따위 우리는 깡그리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리고 그 분풀이로 우린 서로 난폭성만 추려낸 엄마의 분신처럼 굴었다. 아니, 분신이 아니었다. 엄마는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우린 모조품이었다. 차라리 마을 사람들이 엄마를 만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나았을까. 메디와 밤새우다시피 하며 곁을 지킨 메디의 그 10년 세월에 관해서 그들은 별말이 없다. 어쩌면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혼자인데다 가진 것이라고는 변변치 않은 집 한 채뿐인 메디에 비해 멀리 떠나 있다가 두 아이를 앞세우고 온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빌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남의 감정을 배려해 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왜 장례식 때 오지 않았느냐고 내게 대놓고 묻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때 세찬 눈보라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다고 둘러댈 핑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는 메디의 편지를 받았을지라도 왔어야 했던 게 아닌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정녕 본인의 뜻이 그렇다면 이날 이때까지 그랬듯이 그 이후에도 쭉 혼자 있을 권리가 메디에게 있다고 나는 굳게 믿었다. 이날 이때까지 쭉. 메디는 끝까지 엄마 곁을 지킨 단 한 사람이었다. 메디가 먼저 고향을 떠나 대학에 다녔고 그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내게 4년을 주면 너한테도 4년을 줄게 라고 메디가 제안했었다. 그런데 나는 결혼까지 해버렸다. 메디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부질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나의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었다. 내게 늘 그냥 있으라던 메디의 말은 진심이었다. 엄마가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서 덧붙였었다. 괴기스러운 우리 엄마 말인데 이젠 나도 지칠 대로 지쳐서 엄마를 그냥 두거든. 엄마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길을 쓰는 일 따윈 이제 난 안 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메디는 신앙심이 깊어서 자기 희생이라는 희열과 전면 포기라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마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메디를 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10대 소녀 적에 친척 볼 때는 애니 할머니와 루 할머니가 병든 부모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한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에 관해 들려주었을 때 메디는 당돌하게 현대 정신의학의 견해를 끄집어냈었다. 그런데도 메디는 엄마 곁을 지켰다. 이에 대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를 위안하기 위해 내가 지금껏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오직 메디는 시간의 바깥에서 살아갈 수 있고 어쩌면 일부러 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린 아이들처럼 아무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고 언제든 무엇이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상상의 자유를 누리는 길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고. 각설하고 주빌리로 돌아오니 어떠냐고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가가 내게 말해주기를,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내게 일깨워주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내 아이들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토론토에서 출발한 그날은 장장 4,000km가 넘는 여행길의 마지막 노정이었고 그만큼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지구상 어디에도 주빌리로 통하는 편한 길이 없었으므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큰 길과 샛길을 거쳐온 탓이다. 이윽고 오후 2시 무렵 아주 낯익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현란한 장식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있는 시청의 작은 돔이 눈앞에 나타났다. 네모 반듯하게 지은 그 마을에 여느 우중충한 적회색 벽돌 건물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그 밑에는 커다란 종이 달려있는데 어떤 불가사의한 재앙이 일어날 때 울리는 종이다. 나는 큰 길, 주유소가 새로 들어섰고 퀸스 호텔의 앞면은 치장 벽돌로 새롭게 꾸몄다. 큰 길을 돌아 소리 없이 퇴락해가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고지식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정원에는 새들이 미역을 감는 수조를 마련해두고 파란 제비꽃가를 심었다. 나무 베란다며 검정 휘장을 친 입을 쩍 벌린 듯한 창문들이 있는 내가 알았던 그 커다란 벽돌집들은 있음직한 비현실로 보였다. 이처럼 땅속으로 푹 꺼진 듯한 이 골목길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청량음료 공장과 목장식 주택들과 테이스티 프리츠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새로 들어선 마을 윗뜸으로 데려가 보여주려 할 것이다. 드디어 나는 내가 살았던 집 앞에 들이운 그늘 한 귀퉁이에 차를 세웠다. 어린 딸 마거릿이 덤덤하지만 조금은 믿기지 않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여기가 엄마네 집이에요? 나는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착잡한 실망감, 뭐랄까 체념한 듯한, 아니 벌써부터 체념하고 있었던 듯한 독특한 느낌을 받았다. 전설의 근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신통치 않고 안쓰럽고 악착 같은 현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찰나에 몸이 건조함과 이상 야릇함이 오롯이 담긴 목소리였다. 집을 지은 붉은 벽돌은 햇빛에 심하게 달구어져 잔뜩 인상을 찡그린 것처럼 외뚤비뚤 두어 군데 금이가 있었다. 언제 한번 제대로 꾸며본 흔적이라고는 없는 베란다는 눈에 띄게 쇠락해가고 있었다. 현관문 옆에 채색 유리를 끼운 작은 붙박이 창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당혹스러울 뿐 별다른 감흥 없이 그 붙박이 창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아도 블라인드도 움직이지 않았고 문도 열릴 줄 몰랐고 베란다에 얼씬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메디가 읍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므로 짐작한 일이었는데도 버려둔 폐가처럼 횡댕그렁하니 누추한 모습으로 닫혀있는 집을 보고 나는 놀랐다.
앞마당을 가로질러 베란다 계단을 올라갔다. 태평양 연안 지방에서 여름을 난 이후로 이글이글 타는 듯한 하늘을 통째로 머리에 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여길 만큼 무지막지한 내륙의 더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쳤다. 메디가 조잡스럽게 잔뜩 멋을 부려 쓴 쪽지 한 장이 현관문에 핀으로 꽂혀 있었다. 방문객 환영, 어린이 무료, 입장료는 둘러본 후에 정하겠음. 현관마루의 탁자에 놓인 분홍빛 꽃잔디 한 다발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여름날 오후 꼭 닫힌 집안에 무더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위층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며 어린 딸과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딸보다 더 어린 아들은 차 안에서 자다가 깬 터라 내게 기대어 비비적거리고 걸으면서 칭얼거렸다. 한 발을 맨 밑 계단에 올리고 문득 돌아다 보니 햇빛에 가무잡잡하게 그을리고 버릇처럼 주위를 경계하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젊은 엄마인 가냘픈 여자가 가만히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위로 틀어올린 머리에 보기 좋게 붙어있던 살은 온데간데 없이 턱뼈가 훤히 드러난 하관에 뾰족이 붉어진 쇄골이 위로 팽창하면서 솟을 것 같은 갈색목의 영상. 현관 마루에 있는 이 거울로 보았던 내 마지막 모습은 속에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혼란이 도사리고 있을 망정 얼굴은 사과처럼 반질반질하고 태평하기 짝이 없는 평범하고 예쁘장한 소녀였다. 그러나 내가 돌아다 본 건 그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분명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블라인드로 뜨거운 여름 햇살을 가린 식당의 긴 의자에 기대 앉아 줄곧 차를 홀짝거리고 식사 때마다 작은 볼에 담아내 놓는 통조림 과일과 케이크 몇 조각을 병든 아이처럼 먹고 있던 그 엄마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 찰나 어눌하게 나를 소리쳐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대답을 준비하는 사이 내 온몸이 무지근해지는 것 같았다. 누구 없냐? 하고 외치는 소리.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메디와 내가 잠을 자던 커다란 뒷마당으로 갔다. 창문에는 다 낡아빠진 얄달한 흰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방바닥에는 네모난 리놀륨 장판이 깔려 있다. 더블베드 하나. 메디와 내가 중등학생 때 책상 삼아 쓰던 세면대, 문 안쪽마다 작은 거울들이 달려있는 판지 옷장이 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있었다. 누구 없냐? 하고 소리를 칠 때 엄마의 심경은 어땠을까?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배짱을 부릴 수도 없는 사람처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아 정말이지 체면이고 뭐고 없이 노골적으로 애걸하는 엄마의 그 불명료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외쳐 부르는 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고 사실 애누리 없이 말하자면 아무 보람이 없었기에 메디와 나는 그 외침을 공연히 이를 키워 생고생하지 않으려면 제깍 해치워야 할 자질구레한 집안일쯤으로 여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가서 엄마 해결해. 잠깐 갔다 올게. 엄마 처리해야지. 끈덕지게 졸라대는 통에 하찮고 지긋지긋한 봉사를 하듯이 마지못해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5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소 닭 보듯이 했는지도 모른다. 단 한순간도 엄마가 겪는 곤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집요한 눈물 공수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한 가닥 동정심조차 내비치지 않았는지 모른다. 동정심은 아니더라도 엄마의 눈물바람은 어떻게든 통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만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소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설픈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교활해졌고 철두철미 냉혹하게 돌보았다. 엄마를 대하면서 분노하고 조바심치고 혐오스러워하던 마음을 거둔 것이다. 모든 감정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엄마를 대했으니 수감자의 힘을 빼려고 죽을 때까지 고기를 주지 않은 격이었다. 우리는 엄마에게 말하곤 했다. 책을 읽으라고, 음악을 들으라고,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라고, 암에 걸리지 않은 것만도 감사히 여기라고, 그러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딴에는 맞는 말이었다. 감금이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당신이 알고 있는 온갖 꾀를 다 짜내어 염치도 분별력도 없는 어린아이가 때려쓰듯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했다. 그럴진데 어떻게 엄마를 사랑할 수 있었겠냐고. 사랑에 미천이 모자란 우리에게 그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냐고. 게다가 요구를 다 들어준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고. 나는 필사적으로 혼잣말을 해본다. 모든 걸 내게서 가져가 버렸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낯선 사람들에게도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언제나 길을 써도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죄책감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엄마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느릿느릿 애처로운 목소리로 우물거리는 그 말은 알아듣기도 어렵고 사람 소리 같지도 않아 우리가 통역을 해야 했다. 심파연극처럼 과장된 엄마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그 불행을 미끼로 고집센 이기주의자처럼 굴지 않았다면 급속도로 쇠약해져 축 늘어진 식물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엄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힘껏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켰다. 집안을 끊임없이 바장했고 동네방네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아, 엄마는 체념을 몰랐다. 그러나 보나마나 그 돌무덤 같은 집에서 마지막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괴기스러운 우리 엄마는 소름 끼치도록 무표정한 떨림막이라는 가면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다리를 질질 끌며 오락가락하고 울부짖으면서 이글거리는 두 눈을 당신 내면에 붙박은 채 무엇이든 걸려들기만 하면 빨아들일 듯한 기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내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병은 종잡을 수도 없고 천천히 진행되어서 며칠은 그런 날이 신압으로 줄을 들고 뜸해지긴 했지만 제법 말짱한 모습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마당에 나가 화초에 버팀대를 받쳐 똑바로 세우는 따위에 간단한 집안일도 하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뉴스를 귀담아 듣기도 한다. 그럴 때면 악몽에서 막 깨어나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집을 깨끗이 치우고 뻣뻣하게 굳고 떨려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손으로 한참을 낑낑거리며 재봉틀을 돌리기도 한다. 우리에게 먹이려고 엄마가 제일 잘하는 바나나 케이크나 레몬 머랭 파이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엄마 꿈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이따금씩 꾸었다. 당신 살아 생전에는 단 한 번도 엄마 꿈을 꾼 적이 없었다. 꿈속에서 나는 자 봐,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손이 떨릴 뿐이야. 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그토록 부풀려 말했을까 생각해 본다. 그 평온한 시기가 끝나면 일종의 파괴 에너지가 엄마를 덮치고는 했다. 바득바득 우겨서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는 갈수록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볼에 연지를 찍어달라, 머리를 손질해달라 조르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봉제사를 고용해 당신이 식당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엄마가 긴 의자에서 지내는 일이 또다시 잦아졌으므로 당신의 옷을 찢게 해달라고 때를 쓰기도 했다. 이것은 실용성 면에서도 도대체 그런 옷을 입을 까닭이 무엇이며 그런 옷을 입고 어디를 가겠단 말인가. 얼토당토 않고 쓸데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척 피곤한 일이었다. 엄마가 어떤 옷을 원하는지 봉제사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고 우리마저도 모를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집을 떠나온 뒤에 메디에게 받은 편지 몇 통이 기억난다. 봉제사와 함께 지낸 이때의 우습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고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적어보낸 편지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공감은 했지만 한때는 내게도 익숙했던 엄마의 요구들 때문에 격분하고 좌절했던 그 생생한 현장감을 살릴 수는 없었다. 평범한 세계에서 엄마를 재현하는 일은 불가능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담긴 엄마의 얼굴은 너무도 끔찍해서 실제하지 않는 인물 같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쌓인 복합적 스트레스와 메디와 내가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잔혹한 웃음으로 날려버린 히스테리들도 이제 얼마만큼은 허상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나는 은밀하고 죄스러운 격리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나는 아이들과 그 방에 잠시 있었다. 집도 익숙하지 않은데 잠자리까지 바뀌어 낯설어할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이 방에 있는 내 아이들을 보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무척 운이 좋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름지기 부모라면 자식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문득문득 바라지 않을까. 옷장을 들여다보니 텅 빈 채 조화로 테를 두른 모자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다. 부활절 때 우리 깜냥엔 멋을 내려고 싸구려 잡화점에서 산 모자였다. 세면대 서랍을 열었더니 더는 끼울 수 없을 만큼 빽빽한 바인더 공책이 눈에 띄었다. 한 대목을 읽어보았다. 위트레흐트 평화조약. 1713년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종결. 글씨로 보아 내가 쓴 것이었다. 이 공책이 10년 아니 10년이 넘도록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마치 내가 조약을 체결한 그날 쓴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웬일인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강렬한 힘에 사로잡혔다. 마치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며 나의 옛날 생활이 내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방에 겨우 잠깐 있었을 뿐인데 그때 그 느낌이 되살아났다. 옛날 중등학교의 갈색 강당이 나를 위해 다시 문을 연 것 같았고 눈이 다 녹고 시골 사람들이 너나 없이 도시로 몰려갔던 봄날의 그 토요일 밤들이 기억났다. 우리 여학생들이 두어 명씩 팔짱을 끼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큰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앨스 댄스홀에 들어가 시답잖은 조명 아래서 춤을 추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댄스홀에 열려있는 창문으로 흙냄새와 강냄새가 고스란히 밴 봄바람이 들어왔다. 농촌 남자애들이 우리와 춤을 추면서 우리의 하얀 블라우스를 손으로 잡아 구겨지고 때가 묻었었다. 그때는 기억하고 자시고 할 거리조차 없어 보였던 경험이 지금은 신기하게도 뜻깊은 일로 바뀌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 경험은 춤추던 소녀들과 그때 그 거리를 넘어 도시 전체로 확산되었다. 겨우 꼴을 갖춘 도로와 헐벗은 나무들과 막 눈에서 벗어난 질척거리는 골목길, 지저분한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낸 자동차들의 불빛, 열부스름하게 물론 드높은 하늘을 이고 도시로 내달리는 차들까지. 또 있다. 우리는 발레리나 슈즈를 신고 새카만 검정 치마에 울새의 새알빛 파랑이나
뻗짓빛 선홍색이나 라임빛 녹색 따위의 짧은 외투를 입었다. 메디는 블라우스 옷깃에 커다란 상장 리본을 달고 머리에는 데이지 조화로 만든 화관을 둘렀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 몇 년 동안 유행한 패션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른다. 메디, 똘똘하고 회의에 찬 그 표정. 내 언니. 내가 메디에게 묻는다. 엄마의 예전 모습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전혀 기억을 못하겠어. 메디가 대답한다. 난 가끔 기억나. 나는 머문머문 말한다. 어쩌다 아주 가끔. 훨씬 더 온화했던 실제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비겁한 자의 나약한 향수.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기억을 찾으려면 요 몇 년, 아니 오랫동안 넌 그냥 있어야 했다고. 그러고 나서 메디가 한 말, 아무것도 몰아내지 못해. 그것 말고 메디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엄만 한참 동안 물건을 분류했어. 축하카드, 단추와 뜨개실까지 모든 걸 죄다 분류하고 정리를 해서 무더기 쌓아놓았어. 그 시간에는 차분하게 지냈어. 나는 애니 할머니와 루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다. 이번이 내가 이곳에 온 뒤로 3번째였는데 문안 인사를 하러 갈 때마다 두 분은 물들인 헝겊으로 깔개를 만들며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많이 연로한 두 분은 대나무 발로 햇빛을 가린 무덥고 작은 베란다에 앉아 있다. 헝겊들과 만들다만 깔개들이 두 분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여느 가정에서나 있음직한 활기를 느끼게 한다. 두 분은 이제 바깥 나들이는 하지 않지만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고 곱게 단장한 뒤 지그재그로 된 하얀 끈목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밋밋한 나렴 통치마를 입는다. 커피와 오트밀로 아침을 한 뒤 애니 할머니는 위층을, 루 할머니는 아래층을 맡아 집안 청소를 한다. 집안은 무척 정갈하고 오칠을 하여 반지르르한 바닥에서 식초 같기도 하고 사과 같기도 한 냄새가 난다. 오후가 되면 1시간쯤 누워서 쉰 다음 옷깃에 브로치를 꽂은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 다시 손으로 깔게 만드는 일을 계속한다. 두 분은 나이가 들수록 살이 녹아 없어지는지 까닭없이 여위는 체형이다. 로 할머니의 머리는 아직 까맣지만 뻣뻣하고 메마른 것이 염은 알갱이에 말라붙은 옥수수 수염 같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앙상한 팔을 우아하게 찬찬히 움직인다. 기다란 목하며 작고 뾰족한 얼굴하며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보면 꼭 고대 이집트 사람 같다. 애니 할머니는 아마도 너그럽다 못해 간드러지기까지 한 모습 때문일 테지만 여느 인간처럼 훨씬 더 연약하고 지친 모습이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서 컬러로 머리를 만 젊은 아낙네들이 잠자리에 들 때 쓰는 예쁜 모자를 내내 쓰고 있다. 이것 보라며 내 눈길을 거기에 붙들어 두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느냐고 애니 할머니는 묻는다. 두 분은 이렇듯 소소한 익사를 잘 부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괴기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대하면서도 두 분끼리는 놀리고 따지며 티격태격 하는데 이골이 났다. 이런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나는 어렴풋이 늙은 메디와 내 모습을 그려본다. 모든 것이 다 쓰러진 후에 자매라는 거미줄에 꼼짝없이 걸려있는 메디와 내가 예뻐했던 젊은 먼촌 일가에게 차를 끌어주며 저렇게 고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누가 그걸 알겠는가? 나를 환대해주는 친척 할머니 두 분을 지켜보자니 문득 의문이 든다. 노인들이 저렇게 곱게 단장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건 제 아무리 정직하게 대해보았자 젊은 사람들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꼴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 이를테면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함께하는 시간 동안 환심을 사려고 헌신적으로 커다란 괴리감을 느껴 젊은 사람들과 아무런 얘기도 나눌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저러나 두 분 사이에서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세 번째로 찾아온 이날 오후만 해도 내 앞에서 서로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는 몇 가지 낌새를 보였다. 내가 알기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분명 메디와 내가 찾아뵈었던 세월 내내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두 분을 수시로 찾아갔던 것은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무법천지에 견줄 만큼 엄청난 혼란과 위태로운 통속국 같은 일을 겪고 나면 여느 집에서 흔히 있음직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맛보며 안도감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애니 할머니는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루 할머니는 싸늘하게 앵돌아진 품이 몹시 당혹스러워 아무래도 그 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눈치였다. 워낙 신중하면서도 완곡하게 애둘러 말하는 가풍 속에서 자란 분들이라 나로서도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선뜻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저런 차라도 한 잔 주지 않고 그야 차를 마시고 나면 올라가야지. 좋을 대로 하긴 하는데 위층은 푹푹 찔 텐데. 언니도 올라갈 테야? 애들은 누가 보고? 아차, 내 정신 좀 봐. 애들을 깜빡하다니. 마침내 애니 할머니와 나는 그 집에서 어둑한 곳으로 물러나왔다. 문득 생계만개하게도 쌈짓돈이라도 쥐어주려는가 하는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가 지금처럼 은근 살짝 문간으로 끌고 가 가끔씩 지갑을 열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루 할머니도 그 은밀한 일에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간 곳은 위층 애니 할머니의 침실이었다. 순결한 처녀가 쓰는 방처럼 아주 깔끔한 그 침실은 꽃이 수줍게 피어있는 듯한 벽지로 벽을 발랐고 경대는 하얀 보자기로 씌워놓았다. 루 할머니 말마다 나 위층은 정말 찜통처럼 더웠다. 저기 벽장 맨 위에 있는 선반에 있는 상자를 내려다오. 애니 할머니가 숨을 죽이고 나지게 말했다. 내가 상자를 내려 건네주자 할머니는 뚜껑을 열며 은근히 들뜬 공모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쯤은 내 어머니가 남긴 옷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법도 한데 나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깜빡하고서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침실마다 하나씩 놓아둔 등받이 의자에 앉는 것이 이 집안의 법도였다. 애니 할머니는 말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엄마의 유품을 하나씩 들어올리기 시작하더니 말했다. 메디가 아무 소리 안 했지?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랬겠지. 나도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메디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게는 보여주는 편이 좋겠더구나. 안 될 게 뭐냐? 이것 봐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손으로 깨끗이 빨아다리고 나머지는 세탁소에 맡겼지. 세탁비는 내가 냈고 그런 다음에 고칠 데가 있으면 우리가 고쳤어. 자 봐라. 아주 멀쩡하지? 나더러 보라고 맨 위에 있는 속옷을 들고 있으니 바라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어디를 그렇게 깜쪽같이 꿰매고 고쳤는지 어디 고무줄을 갈아 끼웠는지 낱낱이 알려주었다. 슬립을 들어 보이며 딱 한 번밖에 입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잠옷과 가운과 침실에서 덧입는 스웨터를 꺼내 보이며 할머니는 말했다. 이건 내가 내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입고 있던 것이다. 아마 기억이 맞을 게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 사서 보낸 복숭아빛 스웨터라는 걸 알아본 순간 나는 흠칫했다. 한눈에 봐도 알겠지? 어떠냐? 입은 티가 거의 안 나지? 예. 밑에 치마도 있다. 할머니는 해가 묵을수록 더 이국적으로 보이는 엄마가 생전에 몹시 입고 싶어 했던 브로케이트 치마며 꽃무늬 비단 치마를 쓰다듬었다. 공작 깃털처럼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는지 애니 할머니도 멈칫거렸다.
이번에는 블라우스를 꺼내 보였다. 이건 내 손으로 직접 빨았다. 새 것 같지? 외투는 벽장에 걸어두었고 아주 멀쩡해. 내 엄만 원체 외투를 안 입는 사람이라 병원에 갈 때 딱 한 번 입었지. 너한테 맞지 않겠니? 아니에요. 벌써 애니 할머니는 벽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 외투를 새로 장만했어요. 입던 것도 두어버리고요, 할머니. 그래도 구태여 새 것을 살 게 뭐 있냐. 새 것이나 다름없는 이 좋은 옷들을 두고 애니 할머니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사 입을래요. 내 싸늘한 목소리에 이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내친 김에 계속했다. 필요하면 그때 제가 살게요. 이제는 나도 가난하지 않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친 이 말에 할머니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으면서 꾸짖는 빛이 어렸다.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서 경대와 벽에 걸려있는 애니 할머니와 루 할머니가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이 엄하게 꾸짖는 얼굴로 나를 뚫어지도록 쏘아보고 있었다. 물질주의를 멀리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반석같이 굳게 지켰던 그분들의 뜻을 내가 거슬렀기 때문이었다. 물건은 잘 써야 하며 무엇이든 끝까지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 재활용해야 하며 옷은 해지도록 입어야 한다. 내가 애니 할머니의 심기를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면 몰라도 루 할머니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이 되었구나 싶었다. 너무나 약삭빠른 처세에 안달복달하는 애니 할머니와 달리 루 할머니는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 내가 엄마의 옷을 물려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컸다. 어느 누구의 예상보다 먼저 갔다. 애니 할머니는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말을 이었다. 내 엄마 말이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엄마의 유품이 본론이 아닐 거란 의문이 들었다. 모르면 몰라도 그건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는 서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게 애니 할머니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루 할머니의 판단은 달랐을 것이다. 정에 치우치는 행태를 미신만큼이나 끔찍하게 여기는 양반이라 그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하게 했을 터였다. 입원한 지 2달이었다. 2달 만에 세상을 떴어. 노인네들이 그러하듯 할머니가 비참하게도 눈물조차 메말라 잘 나오지 않는 눈으로 미친 듯이 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할머니는 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문질렀다. 메디는 내 엄마가 그냥 검진을 받을 뿐이라고 했다. 3주일쯤 걸릴 거라고. 내 엄만 3주만 있으면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지. 할머니는 누가 엿들을세라 소곤소곤 말했다.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고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병원에 있고 싶었겠니? 내 엄만 집에 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엄만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 만날 그 모양 그 짝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주 조금씩 나빠졌을 뿐이지. 그러던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어 곧 죽을 것 같았는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어차피 언젠간 닥칠 일이었잖아요. 그때가 온 거겠죠. 애니 할머니는 내 말에는 아랑곳 없었다. 내 엄마를 보러 갔었다. 무척 반가워했지. 왜 안 그렇겠어. 자기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왔으니. 그때 내 엄마가 그러더라. 애니 아주머니, 날 영영 여기 가둬두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더니 자기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곧 죽을 것 같다고 메디에게 전화달라고 부탁하더라. 내 엄만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생각해봐라. 남들이 모두들 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니?
해서 내가 메디에게 전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않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면서도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지. 내 엄마 말이 메디가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다더구나. 엄마 늘 사실을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내 엄마가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건 알고 있니? 아니요. 이상하게도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저 몸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와 부디 말하지 말아주었으면 싶어 애달아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니 오래전부터 내내 알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듣는구나 하는 조바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메디가 말 안 했지? 예. 글쎄 내 엄마가 탈출했었단다. 구급차가 드나든 샘문으로. 그 문만 잠기지 않았거든. 밤이라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많지 않았을 때였어. 가운에 슬리퍼 차림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감행한 일이었지. 그렇게 일월하고도 눈 내리는 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 병원 사람들에게 붙잡혔지. 그 후로 내 엄마 침대에 널빤지를 가로질러 놓았다. 눈, 가운과 슬리퍼, 침대를 가로질러 놓은 널빤지. 그것은 내가 한사코 부정하고 싶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그 모든 일이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임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엄마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당신 평생을 통해 내가 알아온 엄마라면 탈출을 감행했을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대요? 나는 이렇게 물으면서도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도 모른다. 차라리 너한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헬렌, 병원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내 엄마가 달아나려고 길을 썼다. 그 몸으로 뜀박질을 하려 했어. 탈출, 거기에 모든 이의 관심이 쏠려 있다. 심지어 인자하고 친숙한 친척할머니의 얼굴 뒤편에도. 본인의 신념이 절대로 가닿지 못하는 어느 구석엔가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또 다른 노파가 도사리고 있다. 할머니는 옷가지들을 개서 도로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 엄마 침상에 널빤지를 대고 못을 박았어. 내 눈으로 봤다. 누가 그 간호사들을 탓할 수 있겠니? 모든 환자를 지키기도 힘들고 그럴 시간도 없을걸? 장례식이 끝나고 내가 메디에게 그랬다. 부디 너에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이라도 하지 않고는 내가 지레 죽겠어서. 이제는 할머니가 당신 침대에 앉아 옷가지를 개서 상자에 도로 넣으며 평상시의 목소리를 되찾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이내 해낸다. 인생을 이만큼 오래 살고도 스스로 노련하게 슬픔을 다스리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모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언니와 난 참 모질다고 생각했어. 이것이 노파들의 마지막 임무일까? 헝겊으로 깔개를 만들고 쌈짓돈을 쥐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들린 유령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 못 박는 것이. 할머니는 메디를 꺼렸다. 두려워서 메디를 영영 내친 것이다. 메디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과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 그 말이. 집에 도착하니 메디가 뒷부엌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바닥에 깔린 울퉁불퉁한 리놀륨 장판 위에 길지막한 햇빛이 누워 있었다. 메디는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서 있었다. 뒷부엌은 너저분해도 널찍하고 볼거리가 많아서 즐거운 곳이다. 난로와 비탈진 뒷마당에 쭉 널어놓은 행주들 너머로 캐나다 태평양 철도역이 보이고 무성한 숲을 사이로 주빌리시 거의 전체를 애돌아 흐르는 금빛 강물도 보인다.
지금까지 있다 온 할머니 댁에서 얼마쯤 주눅이 들어 있었던지 아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식탁 아래로 들어가 놀기 시작했다. 어디 갔었니? 어디 가긴 그냥 할머니들 좀 뵙고 왔어. 그랬구나. 잘들 계셔? 그럼 무탈하게 아주 잘 지내시더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한참 못 찾아뵀어. 사실은 이젠 별로 뵙고 싶지도 않아. 왜?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야 메디는 비로소 할머니들이 내게 말을 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장례식 이후로 할머니들이 내 신경을 살짝 건드리기 시작했거든. 게다가 프레드 덕분에 일자리도 구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무척 바빠지기도 했고 메디는 냉소를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며 참을성 있게 내 말을 기다렸다. 자책하지만 메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줄곧 우리 자매의 다리 사이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빽빽 소리를 질러댔다. 자책 안 해. 누가 그래? 내가 자책한대? 메디는 돌아서서 라디오를 켜고는 고개를 외틀고 내게 말했다. 프레드가 혼자라서 오늘도 우리랑 식사할 거야. 후식으로 라즈베리를 준비했어. 거의 끝물인데 맛이 괜찮을까? 맛있겠네. 내가 마저 손질할까? 좋지. 그럼 난 가서 그릇을 가져올게. 메디는 식당으로 들어가 라즈베리를 담을 분홍빛 컷글라스 볼을 가지고 돌아왔다. 계속할 수가 없었어.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었어. 메디는 부엌과 식당을 잇는 야트막한 계단에 서 있다가 볼을 손에서 놓쳤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해서였을까? 아니면 애초에 어설프게 잡아서였을까? 꽤 묵직하고 아주 정교한 그 유리 그릇이 메디의 손에서 미끄러졌고 메디가 잡으려고 했지만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다. 메디가 깔깔 웃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 옛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보놀이를 하면서 쓰던 말을 내뱉었다. 오책이, 오책이, 이런 책이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람. 난 맨발이니까 빗자루를 좀 갖다 줘. 언니 삶을 꼭 붙잡아 놓지 마. 그래, 그럴 거야. 그럴 거라고. 가, 여기 있지 말고. 알았어. 그럴게. 그러고 나서 메디는 허리를 굽히고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뒤로 물러서서 겁먹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으니 메디는 깔깔대면서 말했다. 이까짓 것 좀 없어도 그만이야. 유리 그릇이라면 선반에 가득 있으니까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아. 이렇게 우두커니 보고 서 있지 말고 가서 빗자루나 갖다 줘. 빗자루를 두는 자리가 어디였는지 좀처럼 생각나지 않아 내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메디가 소리쳤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지, 헬렌? 난 왜 못할까?